1호 기업인 셀리버리가 상장 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개시 첫날 98% 등락하면서 종전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전날 97% 하락한 143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다음 날 6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7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기업인 카페24의 주가가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48분 기준으로 카페24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6% 오른 67,700원에 거래되는데요. 카페24 주가는 62,100원에 시작해서 가파르게 상승폭을 확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회사인 BL팜텍의 주가가 26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무상증지 걸리락에 발생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전 10시 32분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29.95% 올라서면서 1,4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요. 좋은 흐름들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최근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다른 시선에서 우리 시장에 맞는 대응점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섹터군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면서요. 우리 시장에 계속되는 훈풍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코너로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뉴시스 코너 통해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저희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 또 위기의 내수 구하기다라는 한은의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어제 결정난 내용이긴 한데요. 국내 증시에 관한 영향력들은 오늘도 미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헤드라인 어떻게 풀어볼까요? 네, 일단 뭐 불경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인정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불경기를 인정하는 데에서 온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에는 꼭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자, 이렇게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고 회복시키자라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조만간 불경기가 올 것 같으니 좀 미리 조치를 취하자라는 액션들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면서 내리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경기가 나름 선방을 꽤 오랜 시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좀 단행을 했었죠. 최근에는 동결을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는 사실상 선제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말들은 많습니다. 미국이 너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했다. 선제적인 조치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기대 인플레도 치솟아 오르고 이러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가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시기가 정말 증시 안에서도 정말 변동성도 크고 어찌 보면 갈피를 못 잡는 상황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딱 중심을 잡아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경기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착 가라앉고 앞으로도 당분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 각종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리서치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평균 전망치 자체도 이제 떨어졌고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뭐 내년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곤 있는데 어찌됐건 올해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끌어올릴 걸로 기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봅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많이 얘기는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 더 이탈하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래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 현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선 이 검은색 선이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투자자인데 외국인 투자자 보시게 되면은 한 7월 달부터 고점 찍고 쭉 한국을 이탈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 1월, 2월 들어서는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같이 지수도 빠졌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지수를 밀어 올렸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관이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새로 이렇게 보여드린 이 파란색 선이 기관 수급인데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 주면서 받쳐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데 기관이 언제까지 받쳐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이제 길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이를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 기관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외인도 그다지 많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물량은 없어요.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건 맞구나.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의는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나름 선방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잠시 이제 보여드리자면 업종 차트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뭐 오늘도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한국 증시가. 왜 그럴까? 환율 방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 시세를 보게 되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1월 달에 좀 이제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달러의 이제 강세가 저물면서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에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증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나 글로벌 증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 이걸로 인해서 환율 방어가 되는 걸 마냥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경기에 관한 전망치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즉 경기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마냥 좀 좋게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대표님,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더 많이 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격차가 한 5.5%, 3.5%로 한 2%포인트 정도 격차가 났었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하면서 격차를 좀 좁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 1.5%포인트까지 좁혔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격차가 다시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던 외국인들의 흐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제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안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간밤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망치도 하회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뢰 지수도 그렇고 심리 지수도 그렇고
뭐 그보다 높이 있으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100 아래에 있으면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미국 증시에서 불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1월까지는 지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2월 달 발표되는 지표부터는 살짝씩 이제 삐걱대기 시작할 것이다. 경기 지표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미증시가 이제 흔들리게 되거나 불경기 모멘텀이 가속화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미국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경험을 했지만 미국발 충격이었지만 전 세계가 더 크게 충격을 받았죠. 미국은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했고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촉발되는 글로벌 불경기라든지 이런 트리거가 되는 급락이 나오게 되면 주변국들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오히려 미국으로 또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속도 자체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지금이야 당장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서 환율이 나름 상쇄시켜가지고 방어는 되지만 환율 방어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외환보유고가 이제 4,100억 달러 정도 지금 집계가 됐었는데 3월 달에도 발표가 됩니다. 뭐 IMF 때에 비해서는 외환보유고가 아직 짱짱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IMF 때랑 비교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 망해갈 때 그 외환보유고보다는 괜찮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이제 나라 망할 걸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잘 선방을 하는 게 문제지. 근데 어찌됐건 지금 기준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외환보유고가 앞으로 더 빠져나갈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다소 불안한 건 맞다. 그래서 환율이 발작성으로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불안감이라든지 시장 충격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현금 보유 수단은 꼭 구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현금 50%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금 꼭 확보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한국은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헤드라인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하와는 그 기조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예전부터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아마 연초에는 이제 국내 저평가된 밸류가 부각을 받으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강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를 또 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강한 국내 증시에 관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여기까지일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미국발 충격을 받으면서 다 같이 좀 힘들어지는 구간은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호황을 기록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량주나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잠깐 그 삐걱대는 시점 있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점. 그때 이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량주라든지 코스피 이런 쪽은 큰 돈들이 움직이는 곳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는 정말 막대한 수익금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럼 한 차례 이제 이런 우량주라든지 국가로 치면 우량 국가인 미국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다음 이제 중소형 쪽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 혜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낙수 효과를 앞으로 좀 받아갈 수 있겠다 조언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의 또 시나리오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저도 사실 이 소식 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의 투자 중에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를 했다. 그래서 참 많이 씁쓸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헤드라인? 일단 뭐 헤드라인에 나온 거는 버핏 믿어도 되나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선호는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한다. 은퇴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후계자를 위해서 미리 현금 확보를 해놓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던 것들은 다 회수를 해서 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후계자에게 이제 현금이 두둑한 상태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불안한 감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간밤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발 충격도 이제 상당했거든요. 뭐 이번에 그 트럼프의 어찌 보면 망나니 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거든요. 네.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들어서서 솔직히
대통령 입장에서 하기 좀 껄끄러운 일들을 그냥 앞장서서 뒤 안 보고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대거 해고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 문제라든지 소비 문제라든지 각종 충격을 이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다시 안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충격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경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워렌 버핏의 이 현금화 전략에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일정 정도면 모르겠는데 10분기 연속으로 현금을 확대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게 시사하는 바는 마치 호황장이 영원할 것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투자자는 결국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영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다만 현금이라는 수영복, 현금이라는 구명조끼는 꼭 착용하시고 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도 지금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리스크가 올 것 같으니 현금 확보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구비하려고 하는 액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또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의 또 투자처에 관해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서 시장 트렌드를 조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버핏이라든지 드래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에 관한 물량을 좀 줄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또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또 테슬라가 M7에서 탈락됐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면서 뭐 기술주 전반적으로 위기론이 이제 맞는 걸까? 아니면 또 기술주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사실 저는 이제 기술주뿐만 아니라 이거를 혁신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과거부터 좀 그다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네. 뭐 코카콜라라든지 전통 주식들 좀 맞습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잘 투자를 안 한다는 주의였잖아요. 그런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투자를 이어가긴 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기술주들을 매도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좀 바라봐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계속 딜레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고금리가 일정 정도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금리 인하 방향성은 바뀌지 않겠지만 이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면 고금리가 고착화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불경기가 피부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고금리까지, 심지어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까지 발작성으로 급등하면서 물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 비용을 트럼프가 충분히 낮추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닥치는 거는 짧게거나 혹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찌됐건 시장 충격은 물가가 단기간에 한번 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하에서는 당분간은 이런 혁신 업종들, 뭐 테크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기준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면 이런 혁신 업종들은 투자를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금리 부담,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테크주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또 그 외에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혁신주들도 한 차례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번에 충격이 온다면 공격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기 때문에요.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시점에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표님이 주신 전략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은 마무리해보고요.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릴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실적에 웃고 우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실리콘2 이야기를 하면서요. 실적 아쉬움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볼 예정이고요. 또 오늘 셀트리온 실적 발표에 따라서 셀트리온 주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에 어떤 영향력 미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번 4분기 실적 살펴봤더니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만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숫자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4분기 매출액은 1,7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6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5% 성장했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탓일까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4% 하회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36.5% 하회하는 좀 부진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런 성적표를 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매출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향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미국의 화장품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심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이 됐고 이로 인해서 실리콘투 미국 법인 매출이 매우 부진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한국투자증권은 실리콘투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뿐만이 아니라 올해와 내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치 모두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적표까지도 추정치까지도 하향 조정을 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 미국 화장품 시장 경쟁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유통사들, 브랜드사들은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화장품을 과도하게 많이 판매가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때 되게 많이 구매를 했겠죠. 근데 이 샀던 화장품을 다 써야지 다시 화장품을 재구매를 할 텐데 이때 하반기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샀기 때문에 소비자의 화장품 재구매 시점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추정치 모두 다 하향 조정하고 나아가서는 목표 주가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의 요소도 있었으니까 이제는 긍정의 요소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부진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폴란드 등 유럽 시장 물류센터 확장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를 확장하다 보니까 물류비 부담이 증가됐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끌어내려졌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CJ 올리브영 투자사로 유명한 글렌 우드 측에서 실리콘투에 1,4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440억 원을 받아든 실리콘투, 그 중에서 500억 원은 채무 상환하는데 그리고 940억 원은 운영자금에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40억 원의 운영자금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격적인 재고 매입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고 매입은 유럽, 중동 시장 진출 위한 이 선제적 재고로 해석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향후 유럽 시장, 중동 시장 매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의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0%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후실적을 발표한 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8%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성적표였을까? 일단 작년 4분기 매출은 1조 63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 증가했습니다. 단일 분기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초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7% 폭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급증한 이유는 합병 관련된 원가 및 비용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사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4,90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4%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관련 부담으로
인하로 인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조 5,57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 연매출을 달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직전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부분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와 신의 조화였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 제품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잘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존 제품 중 하나가 램시마인데, 이 램시마는 정맥주사 제형으로만 연매출 1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점유율 살펴봤더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62%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존 제품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사이에 신규 제품도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연간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 역시도 기존 26.1%에서 40% 가깝게 큰 폭으로 올라서는 성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유럽 시장, 북미 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디테일하게는 유럽 시장에서는 연매출 1조 5천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고, 북미 시장에서도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바이오 의약품 11개 제품 라인업이 완성됐고,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성장세가 골고루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에는 연매출 5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테마 탑3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한 쪽은 STO입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 기대감 모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들의 주요 경제 정책 공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핑거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로봇과 2차 전지, 전고체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 SDI가 로봇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해서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이 로봇의 상승 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전고체도 함께 호재를 받아간 이유는 이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하게 된다면 인간처럼 8시간 연속 일을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부각받았습니다. 이 전고체 내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레몬 이 두 종목 모두 다 장중한때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뿐만이 아니라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복구에 향후 10년간 무려 75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대동기업은 2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려보다 호재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우려가 있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장기적 상승은 계속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네네. 일단 뭐 앞서서도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혁신업종들이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금리 인하가 뒤로 계속 딜레이되게 되면서 잠시 좀 시간이 끌어지다 보니 고금리가 유지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자 부담에 따라서 혁신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시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충분히 자금력이 있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번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됨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위험한 종목들 말고 좀 우량한 기업들이나 뭐 대기업들의 이제 지분 투자라든지 시너지가 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주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뚜렷한 악재는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조금 조용한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에는 좀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오늘의 이슈도 그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5이슈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또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려보다는 호재가 크다. 웃어라 제약바이오. 사실 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또 시장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 역시 뭐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은 좀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네.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어쨌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금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금리와 고물가는 그 자체만으로 불경기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경기가 오게 되면서 고물가랑 이제 고금리를 다시 이제 저물가 저금리로 유도하는 정책들은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 입장에서는 충격이 왔을 때 더 내릴 금리가 없으면 그때는 대응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아직 시장 충격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 더 버텨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3월 말이랑 4월 초에는 미국이 이제 한 달 유예시켰던 캐나다, 멕시코 관세도 이제 또 현실화되기 시작하고요. 4월 2일부터는 이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관세도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그런 이제 빅 이벤트 관세 2개나 이제 있는 시점에서 3월 말에 과연 연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저 같아도 연준 입장이면은 기준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흔들림 속에서 한번 좀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그 충격이 올지 말지 모르는 불안한 시점에서 아직 이익이 안 나고 있는 제약바이오들이라든지 혹은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라든지 아직 실질적으로 이익이 찍히는 게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좀 그런 불안한 측면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건 맞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버틸 수 있는 기업들 좀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슈 나온 게 알테오젠이랑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실적인가요? 네, 셀트리온 실적도 있고 또 이제 알테오젠이랑 더불어 가지고 오리온 오리온. 이슈가 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가켄바이오 투자한다라고만 했을 때는 뭐 이게 무슨 과자 만들던 데가 초코파이 만들던 데가 맞아요. 네, 네. 제약바이오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적극적이구나라는 거를 이번 또 이슈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리온은 사실은 지분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부각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연결고리 있을까요? 근데 한번 좀 풀어볼까요, 저희가? 네, 일단 사실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지분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알테오젠이랑도 협업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런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력 좋은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테오젠은 사실 자금력이 없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상 성공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력은 세면 셀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기술력을 통해서 이미 계약을 상당수 체결했고 그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령액들을 따져봤을 때 이익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걸로 점쳐집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영업이익 1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알테오젠 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력도 이제 뒷받침되기 시작하고 리가켄바이오 같이 오리온을 이제 뒤에 두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런 삼성이라는 대기업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SK의 SK바이오팜, 뭐 삼성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오리온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또 이제 연결성이 생긴 알테오젠 같은 이런 대표적인 대장주나 지표 종목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너무 이제 이익이 아직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지도 않고 불안한 기업들 투자하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장기적인 상승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자금이 탄탄한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고 싶은 게요. 이 공매도 재개가 되잖아요. 그때 또 공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혹시 공매도에 타겟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3월 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네. 되죠. 뭐 말은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의 이 형평성의 문제가 문제지 공매도 자체는 크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제도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형평성 문제를 조율을 해놓고 이제 나오는 거라 더 이제 앞으로 또 전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이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롱숏 펀드 자금이 이제 유입되면서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동안 대장 섹터 역할을 하면서 많이 기술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방산이나 로봇이나 조선이나 방금 말씀해 주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외면받고 있었던 섹터인데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성장을 충분히 할 거고 그건 어렵긴 했지만 그리고 주도 업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치주라고 한다든지 뭐 자산주라고 한다든지 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들 차트도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많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런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외면받았었던 2차 전지, 뭐 LG엔솔 같은 기업들 이런 쪽도 이제 저가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다. 이때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타겟이 돼서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가져가고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감이 있는 그런 sek터 중에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약품 역시도 관세 리스크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닐까요? 뭐 관세 리스크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4월 2일 이때부터 이제 의약품도 자동차, 하겠다. 예, 자동차 반도체랑 같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정말 좋은 투자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피해받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자동차 쪽도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세팅한다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거기 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겠다라는 목적성입니다. 그거 돈도 안 되는 산업인데 뭐하러 관세 걷습니까? 돈도 어차피 안 되는데. 돈이 되니까 그 돈이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갈 걸 우려해서 미리 관세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전체 산업 파이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육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관세했던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관세 부과한 이유가 또 어디에 숨어 있죠? 방산에 숨어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알루미늄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방산 업종들도 굉장히 육성이 많이 되다 보니 미리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철강은 각종
조선, 자동차, 건설, 이제 이런 인프라, 경기 민감 업종들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세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철강뿐만 아니라 관세를 얘기하는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저는 투자 메리트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안 올라간 섹터들이 있어요.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이런 섹터는 오히려 관세 부과하는데 그동안 주목 많이 못 받았네? 그러면은 이런 쪽이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는 괜찮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결국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은 이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정 나온다. 혹은 관세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건 찬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이 오후 시장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뉴욕 증시 악재는 계속되고 있지만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도 계속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국내 증시는 강한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도 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저랑 같이 그 일정들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한번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 기다리고 있을까요? 넥스트 마켓의 일정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국의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GDP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GDP 관련한 그래프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미국의 4분기 GDP가 2.3%로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치이긴 하지만요. 그 성장률이 꺾였다라는 부분에서 미국 경기에 관한 우려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경제 지표들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GDP 성장률이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또 시장의 우려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수정치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수정치의 오차 범위는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추후에 다가올 매크로 변수들 여러분들 다양한 시나리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렉나자의 일본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승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일본 승인까지도 그 여부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국내 제약업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 관한 승인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아시아 시장에서 또 한국의 제약바이오주들의 입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다라고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개장 전입니다. 아침 7시쯤에 이 실적 발표가 낼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어떤 예상치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기를 해놨죠. 실적 예상치는요. 매출액이 약 380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0% 이상, 순이익은 21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데이터 센터 쪽에 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혔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다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AI 칩에 관한 판매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매출은 지난 전년분기 대비해서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60%의 증가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60%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요. 시장에서는 역시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났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은 어땠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요. 126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 분기 실적 발표 다음 날 6%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월 달에도요. 발표 후에 3일 동안 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자체에서는요. 엔비디아에 관한 다양한 주가에 관해서 다양한 방향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더라도요. 이러한 주가 하락에 관해서는 우리가 염두해 봐야 한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요. 시장 참여자들, 애널리스트들은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약 18억 달러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75달러 선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 주가를 190달러, 추가적으로 캔터 피츠 메럴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제시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지금의 하락을 엔비디아의 가격에 관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엔비디아의 실적을 다루는 이유는요.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AI 칩에 관한 수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HBM 관련주에 관한 시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실적 발표를 낼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들도 예상을 해보면서요. 내일 실적 발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분석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가 이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이야기는 또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었죠.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에 암호화폐들의 자산의 하락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12%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6%, 그리고 XRP가 무려 24%, 솔라나 코인은 그 낙폭세가 더욱더 컸습니다. 25%나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투심이 위축되는 상황들을 지금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관 투자자가 보내는 시그널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관한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제 거래소의 하나가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즉 기관들의 수요가 지금은 어느 정도 줄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끝나는 시점에 아마 비트코인이 다시금 반등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다 지금은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를 없애가고 있다,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세로 한번 넘어가 봐서요. 짧게 한번 암호화폐 시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달러 기준으로는 88,000달러 선, 9만 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투심은 메말라 가는데요. 한국에 관한 한국 달러 기준으로는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까지도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은 350만 원 선, 비교적 굉장히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도 보겠습니다. 리플코인은 낙폭이 컸었는데요. 그래도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요. 0.9% 하락하면서 그 낙폭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심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객관적인 시장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